유난히 미국 현대 작가들 중에 레이먼드 카버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아까 jen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분은 되게 미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양인들이 공감하기 좋은 어떤 인간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또 잘 담아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레이먼드 카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저는 너무 과하지 않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인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탁 와닿게 만드는 걸로는 레이먼드 카버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이제 단편 소설 작가니까 단편 소설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뭐 역사랄 건 아니고 사실 한 명만 얘기하면 되죠. 1860년에 태어난 러시아의 안톤 체홉에서 그 현대 단편 소설이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레이먼드 카버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안톤 체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 체홉이 단편 소설을 쓴 이후와 그 전에 단편 소설의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체홉 전에는 단편 소설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였냐면 주로 이제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들, 뭐 예를 들자면 뭐 행복한 왕자나 뭐 마지막 잎새 같은 약간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분위기를 담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체홉 전에는. 그런데 이 체홉 이후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체홉 이후로 그러니까 뭔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단편 소설의 소재로 채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어떤 특별하거나 아니면 혹은 굉장히 이상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걸 체홉이 눈치를 채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단편 소설로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그걸 받아서 더블린 사람들을 썼고 그 계보가 쭉 이어져가지고 뭐 그 윌리엄 포크너도 마찬가지인데 쭉 이어져가지고 레이먼드 카버까지 이어졌고 사실은 레이먼드 카버까지 이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설가들 뭐 예를 들어서 김혜란이라든지 황정은이라든지 뭐 최은영이라든지 하는 작가분들이 쓰시는 단편 소설도 그 계보를 찾아 올라가면 다 체홉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이먼드 카버는 그 체홉의 전통을 가장 잘 이어받은 작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성당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작품은 사실은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블린 사람들이 더블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포자기나 패배의식 같은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면 뭐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책 대성당은 주로 70년대 80년대 미국 변두리에서 살았던 가난하고 평범한 백인들이 떠나야 했던 일종의 고립과 결핍 상태를 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조이스가 선택했던 마비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 마비도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더블린 사람들하고 이 대성당은 어떻게 보면 좀 형제 소설처럼 느껴지는 또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성당은 결핍이라는 요소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1938년도에 태어나셨고 198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스티븐 킹처럼 레이먼드 카버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평범한 백인 가정의 삶을 작품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성당이 1983년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먼드 카버가 19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대성당이 발표되던 1983년이면 이미 레이먼드 카버의 일생에서는 이제 후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라서 그런지 다른 그 카버의 작품에 비해서는 또 그때는 이제 술도 완전히 또 끊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날카롭다라기보다는 좀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대성당에는 표제작인 대성당을 비롯해서 총 12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12편을 다 소개하는 거는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카버의 작품 세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6개의 단편을 골라서 그러니까 그 단편들을 짧게 소개를 하면서 그 안에 카버의 어떤 작품 세계 그리고 카버가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카보의 대성당에 수록되어 있는 12편의 단편 중에서 제가 선택한 6편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작품은 이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깃털들이라는 작품인데, 대성당을 딱 펼치면 이제 깃털들을 보고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깃털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직장 동료의 집에 초대받은 어느 부부의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부부는 아이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쿨하게 즐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부부는 아이가 없고 아주 쿨하게 자신들의 젊음을 즐기는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깃털들이라는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 부부가 아이도 없고 또 아내를 묘사할 때 아주 결혼 유부녀지만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특히 머리를 아주 길게 길렀는데 그것을 아주 잘 관리한다라는 그게 바로 이제 열쇠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부부이긴 하지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는데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긴 머리를 아름답게 관리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부가 문득 남편 직장 동료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 부부는 워낙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초대를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동료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마당에서 처음 만난 광경이, 그러니까 크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한 마리 커다란 공작새였습니다. 사실 이 공작새가 상징하는 게 있죠. 그 공작새가 나중에 보면은 막 집안을 막 헤집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소리 지르면서 괴상한 소리 지르면서 그것은 바로 아이가 있는 집을 그 공작새가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막 울고 집어 던지고 난리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쿨하게 살아가는 그 주인공 부부가 볼 때는 난장판인 거죠.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 주인공 부부는 이제 처음부터 사실 동료의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안 그래도 이제 내키지 않은 외출을 했는데, 그들을 반기는 것은 이제 괴상한 목소리로 울어대는 이제 그 공작새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집안, 또 지저분한 차림새의 또 부모들, 그리고 아주 못생긴 8개월 된 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너무 난장판이고 아기는 못생겼고 공작새는 막 괴상한 소리로 울면서 돌아다니고, 거기에다가 또 그 아기 엄마는 또 이제 아기 돌보느라고 이제 지저분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이제 남편의 이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면서 이제 그날 밤에 그들 부부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카보의 소설은. 그러니까 그들 부부는 동료의 집에서 그 불쾌한 광경을 보고 사실은 몹시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 당황하면서도 그 당황함의 사실 진짜 이유는 그 공작새의 괴상한 울음소리나 못생긴 아기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라 그들 부부가 쿨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못생긴 아기를 보면서 자기들 부부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지저분한 집안과 그 공작새와 못생긴 아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부부가 당황한 이유는 자기들의 조용하고 멋있고 쿨한 삶에서 평소에 뭔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그 못생긴 아기를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아기의 존재였구나를 깨닫고 그날 밤에 바로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들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고, 그리고 날씬했던 아내는 이제 뚱뚱해졌고, 그리고 길고 아름다웠던 머리는 오래전에 잘라서 공작새를 키우던 동료의 집안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이는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예쁘게 자라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부부 사이에는 예전에는 항상 애인처럼 살뜰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부부 사이에는 거의 대화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아이를 육아하는데 이제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평범한 집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카버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건데, 쿨하게 살던 젊은 부부가 동료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에 있는 공작새나 아이를 보고 놀랐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결핍이라는 걸 깨닫고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낳았고 키우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은 없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아이라는 존재가 결핍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핍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지옥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상태가 그냥 반복된다라는 거죠. 어느 면에서 결핍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 채워진 결핍으로 인해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게 카보 소설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80년대 그 가난한 백인들의 삶이라는 게 뭐 사실 행복할 게 뭐 있겠어요. 항상 이제 그 상태였겠죠. 네, 뭐가 나아지면 뭐 예를 들어서 TV를 고치면 냉장고가 망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카보 소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그 결핍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소설인 깃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건너뛰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칸막이 객실로 가겠습니다. 칸막이 객실은 우리 그냥 평범한 가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칸막이 객실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고 혼자 남아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부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려든 어린 아들에게 아빠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친 거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이 남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킨 채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아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친 것은 아들에게도 상처가 되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8년이 지나고 문득 아들에게서 편지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어떤 거였냐면 자기는 지금 현재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적다가 편지 마지막에 마무리 말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쓴 겁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남자에게 그 아들의 편지의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도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답장을 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빠가 아들을 만나러 그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워낙 8년 동안 워낙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연차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가는 김에 뭐 로마도 들렸다가 뭐 여러 나라들을 들리면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칸막이 객실에서 아빠가 생각하는 것이 이 소설의 이제 주된 내용이죠. 자, 이 소설은 기차를 타고 있는 그 남자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년 만에 만나는 그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막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막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그 아빠의 마음은 왠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다고는 했는데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라고는 했는데 기차 안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8년 전에 그 심하게 얘기했던 거 근데 만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괜히 온 거 아니야? 사실은 반가운 마음보다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는 더 컸을지도 모르겠죠. 이 소설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사고라도 나가지고 아들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들에게 선물하려고 고가의 시계를 하나 샀는데 그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외투 속에 넣었던 그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들을 만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남자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만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끝내 비겁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간다고는 했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그 기차 안에서 아들을 만나는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없어진 시계를 핑계로 비겁한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카보 소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얘기라고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굉장히 뭔가를 치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 번쯤은 다들 그렇게 비겁한
네, 선택과 행동들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그 칸막이 객실 같은 소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모습 중에서 하필 우리가 이제 그 지우개 같은 걸로 싹싹 지워버린 것들만 카버가 되살려내가지고, 이거 네 얘기 아니야? 하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아프죠. 왜냐하면 나의 선택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음은 네, 가장 유명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작품은 대성당에 수록된 단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죠. 소중한 아들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8살 생일날 자동차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생일에 맞춰서 미리 빵집에 케이크를 주문해 놓았죠. 아이는 네,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네, 경계를 막 넘어들고 있고 집에는 의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결국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그 의문의 전화가 바로 빵집 주인에게서 걸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한밤중에 빵집을 찾아가게 되죠. 빵집 주인들은 원래 빵을 만드는 걸 한밤중에 하는 거잖아요. 한밤중하고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빵집 주인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엄마랑 아빠가 쳐들어간 거죠. 쳐들어가가지고 당신을 죽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 빵집 주인에게. 그런데 빵집 주인은 사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으니까 나한테 빵을 예약해 놨으면 찾아가야지. 내가 재료비도 들었고 당신 돈도 안 내고 이거 빵은 썩어가고 있는데 빵집 주인은 빵집 주인대로 기분이 나쁘니까 계속 전화를 했던 건데 당연히 이제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빵집 주인이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빠하고 엄마한테 의자를 권하고 자신이 갓 구운 빵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사를 치죠.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갓 구운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각자의 고독과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빵집 주인이 마지막에 슬쩍 흘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빵집 주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빵집 주인은 한밤중과 새벽에 일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때 혼자 고독하게 일하고 남들이 생활을 할 때 혼자 자는 그런 뒤집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빵집 주인의 마지막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슬쩍 흘러 지나갑니다. 빵집 주인은 사실은 사고당할 아이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물론 아들 잃은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또 빵집 주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사고당할 아이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고독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왔다. 당신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빵과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네,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죠. 아이를 잃은 엄마와 잃을 아이도 가져본 적이 없는 빵집 주인의 그 대화들. 너무 사실은 네, 아프고 감동적이고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카보 소설의 인간적인 면이라면 또 이런 거죠. 네 번째 작품은 신경 써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구조는 간단한데 제가 선택한 이유가 카버가 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선 결핍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 신경 써서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결핍의 형태는 소통의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버 소설에서 소통의 결핍을 상징하는 것은 항상 귀예요. 그러니까 어떤 카버의 소설에서 귀가 등장하면 저 집안은 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 써서라는 작품이 바로 그 소통의 부재를 다루는 작품이어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어떤 남자인데 술 문제 때문에 아내하고 지금 별거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는 어느 집 다락방 같은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술을 끊을 때까지는 이제 별거 상태를 유지하기로 아내랑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남자는 술을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성공했나 싶었지만 다시 어느새 슬금슬금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샴페인은 도수도 약하니까 좀 마셔도 되겠지. 보통 큰 결심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죠. 네, 그런 무너지는 단계에 있는 남자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짧은 문장 하나가 등장합니다. 샴페인을 마시면서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거죠. 이 남자는. 그 배경이 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귀 얘기 말씀드렸죠. 귀지가 꽉 차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유럽인 정도는 그 귀지 문제가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귀지가 귀를 꽉 틀어막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잘. 제가 아까 귀가 등장하면 소통의 부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귀지 때문에 귀가 꽉 막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리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또 1시간 동안인 막 주먹으로 막 머리를 치고 막 귓볼을 막 잡아당기고 하면서 어떻게든 귀지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아내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들어오는데, 오랜만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내가 아주 화사한 새로 산 원피스에 또 새로 산 예쁜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어쨌든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 귀지를 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욕실에 숨겨놨던 그 샴페인 병을 들켜버려요. 그걸 보고 이제 아내가,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떠나죠. 그리고 나서 아내가 떠난 다음에 이제 남자는 이제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샴페인을 병나발을 불기 시작하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소설에 그 깔린 얘기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술에 관한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남자나 아내나 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다른 남자나 혹은 뭐 다른 일이나 그거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남자가 됐건 뭐 새로운 일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아내에게는 이미 남편이 없는 자기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옷은.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눈치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아까 이제 대사에 있었죠.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력하게 대낮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5번째 작품은 열이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대성당의 언성 히어로 같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또 제대로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작품이어가지고 처음엔 화가 나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남자인데. 근데 얼마 전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내가 그 주인공의 학교의 동료 교사인 다른 남자 선생님하고 눈이 맞아서 떠났어요. 얼마 전에. 이게 뭐 하루키 소설에 가끔 등장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 학교 선생님이랑 도망쳤고, 자기는 이제 그 남겨진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처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왠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또 한숨이 그냥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 아내가 왜 도망을 쳤는지. 여기 소설에 슬쩍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아내가 아마 미술을 전공을 했고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남편이나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삶을. 그래가지고 아내가 눈이 맞은 남편의 동료 선생님이 하필이면 미술 선생님이어가지고, 둘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보자라고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떠난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배경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아내 없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뜩이나 황당한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까지 받아버린 거죠. 이게 뭔가 하이데거가 생각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출근했을 때 아이들을 돌봐줄 베이비시터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 남편이 어쨌든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근데 이제 베이비시터들을 계속 구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주 좋은 베이비시터 할머니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 할머니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도망쳤던 그 자신의 직장 동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의
부모님을 돌봐주었던 그 베이비시터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그 두 남녀가 자기에게 베이비시터를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편지에다 남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내가 뭐라고 편지에 적었냐면, 전화였구나.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연락을 유지해야 해. 모든 통신 수단을 열어둬야 해. 뭔가 소통의 느낌이 나시죠? 가장 나쁜 일은 지나간 거야. 우리들 모두에게. 나 역시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있는 거야. 우리 둘 다. 결국 길게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인 거야. 이게 아내가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나쁘지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지나간 건 맞는 거잖아요. 서로 각자를 위해서 우리는 아픈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거야라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메시지도 받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건 또 있을 거야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아내가 이 남편이나 아이들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미술과 화가에 대한 꿈을 되찾기 위해 떠난 것이고,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서머신 모험의 달과 유펜스 보시면 그 주인공인 찰스 스트링랜드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내가 없더라도 그들은 잘 해낼 거야 라고 아주 무심하게 떠나는 것처럼 여기에 아내도 그렇게 떠난 거죠. 결국 그 웹스터 부인이라는 그 할머니, 아주 좋은 베이비시터를 소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웹스터 부인이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죠. 네, 아이들도 웃음을 되찾고 주인공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동안 굉장히 긴장을 했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주인공도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제 그 웹스터 부인도 자기가 이제 어딘가로 가야 돼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제 주인공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이미 주인공은 이 달라진 상황을 전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웹스터 부인도 편안히 잘 보내드리고 이제 아내가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느끼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상처가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상처도 자신의 일부가 된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저는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이 이 작품에서, 이 열이라는 작품에서 시작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큰 상처를 받지만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면 그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공이 그냥 외롭게 남겨지는 건 아니고, 아내가 떠난 이후로 그 학교에서 교장 비서로 일하는 또 캐럴이라는 여자랑 또 만나서 뭔가 또 새로운 주인공의 삶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물론 영원히 남겠지만, 하지만 그 상처들을 갖고 사람들은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 상처는 나무의 생채기처럼 영원히 남겠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 상처를 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담아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6번째 작품의 제목은 대성당입니다. 표제작이죠. 누가 뭐래도 가장 사실 좋은 작품이죠. 저는 사실은 뭐 앞에서도 좋다고 말씀드린 게 많지만 사실은 저는 대성당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그 감동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한 10년 전에 한 시각장애인에게 책 읽어주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그만두고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어떤 군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군인이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 아내는 그 시각장애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군인이다 보니까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고 아내도 함께 그렇게 움직여야 했는데 계속해서 아내는 외로웠다라는 거죠. 외로웠고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함께 일했던 그 시각장애인하고의 연락을 계속 유지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우울감이 심해가지고 그 아내는 그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그 자살 시도를 한 이후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지금의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각장애인이 결혼을 후에 했는데 그 시각장애인의 아내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아내의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방문한 김에 그들 집에서 하룻밤을 이제 묵어가기로 한 거죠. 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서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시각장애인의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년 전이면 30대 후반이었고 아내는 20대 초반이었을 테니까 둘 사이에 사실은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어떤 다른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게다가 이 남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남자가. 근데 심지어 또 눈이 안 보이는 남자가 자기 집을 찾는다라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못마땅한 상태인데 그런데다가 또 그 사람을 또 자기가 오늘 밤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지금 불편한데 그런데도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이 표정이 뾰루퉁해 있으니까 또 남편이 또 사고라도 칠까봐 또 그것도 아내도 전전긍긍 하는데 마침내 이제 시각장애인이 네,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불편하고 좌불안석인 이런 상태인데 그 시각장애인은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고 점잖은 태도로 그들 부부를 이렇게 딱 안아주죠. 실제로 안아준다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집에 찾아왔으니까 일단 이제 뭐 위스키 한 잔씩 하면서 이제 뭐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시각장애인이 던지는 그 대사가 정말 멋있어요. 위스키 한 잔 드릴까요? 하는데 물을 조금 타드릴까요? 하니까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물을 마실 때는 물을 마시고 위스키를 마실 때는 위스키를 마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말에 이 남편의 어떤 마음의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사 하나로. 그러니까 카버는 이렇게 짧은 대사 하나가 항상 열쇠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결국 나는 물을 마실 땐 물을 마시고 술을 마실 땐 술을 마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남자의 마음의 벽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주 잔뜩 먹고 마시고 이제 완전히 좀 노곤해진 상태에서 소파에 막 이제 앉아가지고 TV를 켜놓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이 남자가 주인공이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시각장애인한테 이제 대마초를 같이 피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마초를 이제 그 자리에서 말아가지고 이제 피우는데 시각장애인은 대마초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뭐 아내가 걱정을 하니까 뭐든 시작이 있는 거지 하면서 한번 줘봐 하면서 이제 그 남자랑 같이 시각장애인이랑 같이 이제 대마초를 나눠 피워요. 근데 아내는 이제 같이 셋이 피우다가 아내는 먼저 잠이 들고 이제 둘이 이제 대마초를 피우면서 그 TV에 심야 프로그램을 켜놓고 보고 있는데 그 심야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중세 그 대성당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시각장애인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는 들리는 거잖아요. 대성당이라는 게 뭔지 좀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제 뭐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성당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고 종이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빈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둘이 이제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같이 그래서 함께 대성당 그림을 그리다가 시각장애인이 그 주인공한테 당신도 눈을 감으라고 그래서 눈을 감고 그리다 보니까 문득 어떤 느낌을 받냐면 분명히 지금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데 문득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주인공이. 끝내주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같이 대성당 그림을 그렸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설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이거죠. 이 소설에서 과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나? 그 시각장애인은 물리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이었고 이 주인공은 물리적인 눈은 보이지만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방으로
이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전체 단편소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깨닫게 되면 독자의 눈도 같이 떠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하필이면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 거죠.